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이란에서 현재까지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를 다루는 대부분의 국내 뉴스는 영미권 언론의 인용 보도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에 트윗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루는 뉴스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국제뉴스가 나면 가장 먼저 미국 언론을 검색해 보기 때문이겠죠. 사실 현재 벌어지는 이란의 시위와 트럼프의 주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란 시위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란의 테러 지원 때문도 아니고 정권의 잔혹한 인권 침해에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이란의 대미 전략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트럼프를 언급한다면 트럼프가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무관한 성격의 시위를 아전인수로 해석해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란인들의 시각으로 이란의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뉴스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촛불 시위를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트럼프 시각으로 트럼프의 트윗으로 해석해 보도한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뉴스겠습니까? 백악관의 시각, 미국 언론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시각으로 세계를 보자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국제뉴스가 나면은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네. 이게 자꾸 미국 언론으로 세계 뉴스를 접하면 미국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우리가 내면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죠. 이 문제가 어떻게 나설 건지 문제의식을 우리 모두가 좀 가졌으면 하는데 미국이 뭐 워낙 슈퍼파워니까 미국 언론을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항상 미국 시각으로 세계 뉴스를 해석하는 이 관성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더구나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의 시각 자체가 대단히 왜곡되잖아요. 편향되고 일방적이고 맞지도 않고. 예. 근데 이 트럼프의 트윗하고 세계 사건하고 연결해서 계속 보도하는 게 많은데 이게 의미도 없고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도 안 됩니다. 우리 촛불시 진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한테 묻지 않고 트럼프 트윗을 보도한 다음에 뉴스하고 연결해버리면 이런 사태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란인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뉴스가 전무한 것이 우리가 그만큼 지역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예. 뉴스 공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도 이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적절한 인사를 섭외 중이다. 알려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새해에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직 직원들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는 건데요. 전 다스 총무차장의 증언입니다. 어제 MBN 보도입니다. 이 인사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공장이 있는 경주를 방문할 때면 골프장과 항공권 예약을 모두 다스 직원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용을 결제할 때는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부인 김유롱 여사가 친구들과 함께 경주에 올 때도 골프 예약과 수행을 다스 직원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다스 뉴스가 이제 풍년입니다. 예, 요즘 자잘한 뉴스들도 많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작년부터 묻기 시작한 뉴스 공장으로서는 아주 뿌듯한데 이 뉴스도 이제 자잘하지만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고 연결된 거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이 회사가 아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예. 주식도 사실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만 가면 물청소를 한다지 않습니까? 물청소하고 그 회사의 사장이 수행하고. 네, 왕 회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직원들은요. 회장이 따로 있는데, 예. 전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자기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고 주식도 하나도 없는데 왜 사장이 직접 수행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동원되느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겠고, 관련해서 자잘한 뉴스 혹은 큰 뉴스도 계속 나올 텐데,
어제 보니까 그 격리팀 120억을 혼자 횡령했는데 여전히 그 격리를 보게 그냥 둔 직원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JTBC가 보도했는데요. 그 조아무개 씨라는 이름입니다. 예. 전직 격리팀 관계자들의 증언인데 다스의 회계 시스템상 120억 원대의 횡령을 말단 직원인 조 씨가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씨는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김모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스는 전산화를 하지 않고 다 요즘 뭐 통장 이체 뭐 혹은 뭐 전자 결제 또는 뭐 온라인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는 통장하고 인감을 가져가서 돈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데 그 인감을 사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단 직원이 120억대를 빼내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네, 그래서 정호영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120억 횡령하고도 아무런 일 없이 다시 그 회사에서 똑같은 자금관리, 더군다나 자금관리하면서 120억 횡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금관리를 계속 맡긴 것도 세계 기업 경영사에 없는 일인데 그걸 혼자 할 수는 없다. 뭐 이거는 인감 도장을 가진 사장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다스 전현직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최근에는 생산팀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옮겼겠죠. 네. 예. 근데 그 관련 보도 중에 다스 관련 여러 보도 중에 어제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JTBC가 보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동 씨 사망 후에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거. 예. 이 플랜 다스의 개를 출범시킨 그 물납이죠. 그걸 해설한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죠? 네, 다스의 상속세 납부 방안 문건들 보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대중 씨가 사망한 2010년 직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김 씨 추정 재산이 1,030억 원이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개괄적인 방안이 쓰여 있는데 이 문건은 청와대가 만들었다라고 다스 내부 제보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자가요.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상속을 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주진우 기자가 입수해서 안홍구 총장이 해설하면서 작년 9월, 10월 몇 주 동안 뉴스공장에서 계속 떠들어댔던 겁니다. 사실은 이 문건만 보면 다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데 가장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문건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예. 이걸 TV에서 다시 정리해 준 게 JTBC밖에 없다는 게 저는 신기할 정도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스 주인이 누군지 당시 명부상 최대주주였던 김재정 씨는 아니구나. 금방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금방. JTBC면 이걸 다시 재정리해서 TV에서 보도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자세한 정리는 9월 며칠자 뉴스공장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때 몇 주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이해해도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상속세는 당연히 그 사망자 가족이 납부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김재동 씨 유족은 관여를 안 해요. 자기 재산인데 자기들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없어요. 예, 몰라요. 또 거기 보면 여러 시나리오 검토되는데 김재동 씨 재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전액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처남이 왜 자기 재산을 다 매형한테 줍니까? 미쳤나요? 굉장히 친한 사이인가 보죠. 자기 재산을 왜 다 줍니까? 예? 그리고 김재동 씨 지분을 다스가 다 사버리는 방안도 검토가 돼요. 자기 회사인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잘 나가는 자기 회사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두 번째 주주 MB 형 이상은 씨 지분이 70%가 넘어가거든요. 최대 주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회사 지배권이 완전히 이상은 씨한테 가기 때문에 이 방안도 채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나서 다스가 김재승 씨한테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요. 자기 재산을 처리하는데 왜 회사가 보존을 해요? 이건 자기 재산이 아닌 걸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처리하니까 일종의 수고비를 챙겨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김재정 씨가 아예 제외되는 안도 검토가 돼 있어요. 주인인데. 예. 그리고 김재정 씨가 어제 JTBC도 잠깐 언급한 걸로 아는데 진짜 주인이면
그냥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 많았잖아요. 예, 그걸로 내면 됩니다. 예. 왜냐면은 다스는 조 단위 매출을 내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 주식을 내놔요. 부동산은 팔고 배당받아서 또 사면 되는 거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방식으로. 근데 회사의 지배권을 아예 넘겨버려요. 바보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냅두고. 부동산은 또 사면 되는 건데 부동산은 냅두고 황금알을 낳는 회사의 지배권을 다 넘겨버리잖아요. 실제로 지배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상한 게 김재정 씨 가족이 회사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거꾸로 회사의 소유권을 상실해요. 자기 게 아니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네, 말이 절대로 안 돼요. 예, 말이 절대로 안 되고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다스 비자금 이야기 혹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황당하다 이런 반응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자 채널A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서 뭐 정치보복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서 정치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서 너무도 뻔한 걸 못 본 척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보복은커녕 정치적 혜택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명백한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하면서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수사할 사안도 아니고 완전한 무법천지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를 누렸죠, 본인들이. 이건 너무 명백한 겁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넘어가 준 거예요. 네? 게다가 다스 전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라고 진술했더니 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다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측근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다스에 10몇 년간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다스를 모르는 건 자기들이죠. 예.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진 겁니다. 무마하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건지. 자,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치 혜택을 입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다스에 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어쨌든 JTBC가 어제 정리해서 보도한 이 문건 주진우 기자가 입수해서 진작부터 우리가 제기했던 이 문건만 봐도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네. 다스 관련 뉴스가 쏟아져서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뉴스공장을 뒤져보시면 자세히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찾기 어려우시면 과거 시사한 기사를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08년 삼성특검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명 전환한 계좌가 270개가 넘는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수백 개의 차명 계좌를 10년 가까이 유지했다라는 뜻인데요.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차명 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목적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차명 계좌 얘기 계속 나오네요. 예, 정말 많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그래도 된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이거 건들 리가 없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그래서 이 숫자도 너무 많이 나와요. 1100 몇 개, 뭐 또 추가로 200개 또 뭐 그렇죠. 몇십 개. 경찰청에서 파악한 것도 200여 개가 된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다 또 별건입니다. 이건 또 새로 차명 계좌를 실명 전환한 줄 알았더니 그중에 또 400 몇 개가 남아 있다가 작년에 정권 교체된 이후에 또 200개가 더 바뀌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삼성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죠. 다른 재벌들은 법을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할 때 삼성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어떻게 만들지 모색을 한다고. 그게 그냥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뿐만 아니라요. 이 최근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또 다른 차명 증권계좌 200여 개 실명 전환됐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지분 변동 공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라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이 관련된 포털을 찾아봤는데요. 관련 내용 없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한번 정리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도 너무 많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들으면 들을수록 좀 있으면 또 추가되니까요. 어쨌든 차명으로 비자금을 관리하던 게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지난 10년간 해결되기는커녕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 밝혀지고 그리고 그것도 실명 전환도 안 하고 있었다. 무슨 배짱이었냐 뭐 이런 뉴스입니다. 예. 밝혀나가야죠. 차근차근 다. 삼성이라고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어제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9일에 판문점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선수 명단 제출 마감 날짜가 오는 29일로 다가온 만큼요. 서둘러서 만나자라는 건데요. 회담 참석자를 고위급으로 하자라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이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먼저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건데 그거 반응이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애를 충분히 태운 후에 나오겠죠. 북한의 패턴이나 방식으로 보자면 바로 응답은 안 하겠죠. 예. 네, 어제 조명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회담 제의를 관련해서는요. 북한과 사전교감은 없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긴밀하게 협의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응답이 있긴 있겠지만 금방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서울구치소에 병상조회 신청을 낸 겁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조회에 적시된 여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로 관절염 쪽으로 호소하시더라고요. 발가락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는 무릎 통증, 그다음에 허리 통증 이런 걸 자주 호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발가락 무릎 통증 때문에 재판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역시 전직 대통령이라서 어찌하지 못하고 지금 변호인단도 안 만난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마도 선고할 때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프실 예정이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아프실 예정을 실행하고 계시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방부의 군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있는데요. 여기서 2013년 당시 군 수뇌부가 군의 대선 개입 사건의 실체를 축소 은폐했다라는 의혹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태하 신의전단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전현직 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정치 개입 없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조사가 좀 무게를 싣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2주 전쯤에 다룬 것 같은데, 군이, 군을 수사할 때, 생기는 문제,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더니, 압수수색을 못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검색으로 찾고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키워드 검색하고 있다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키워드 검색에 안 걸리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문서를 간단히 암호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데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되겠는가. 네, 4주째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압수수색은 들어가서 바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기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24시간 그 검색을 할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퇴근한 다음에는 그 PC를 건드리면 누가 합니까? 프리징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게다가 전력이 있잖아요. 국방부에서는 초기에는 사이버 사령부 에서 댓글 단계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국정원 대응하고 판박이죠. 국정원도 저 꼬리 자르기 했었습니다. 네,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매일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인 받고 결제 받고 했다잖아요. 어떻게 개인적 일탈입니까 그게. 매일매일 보고했다는데. 네, 2013년 당시에도 조사하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헌병 수사관이 질책받고 오히려 다른 팀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이 이제 이 결과 발표를 일단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군이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흡하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네. 특히 군의 정치개혁은 그 어떤 국가범죄보다 철저히 따져서, 다시 이런 일이 없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이 그 역할을 스스로 못하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구태타가 별 게 아니에요. 예.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구태타인 거지. 자, TF의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나오면 또 그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다. 예, 여태까지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자, 우리 PD가 27분까지 해야지 된다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이 아니라, 1분도 안 남았는데. 예. 주요 뉴스 제목만 짚고 넘어가죠. 예. 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은요, 각각 영장 청구 후 23일 또 8일 만에 열리게 되는데요.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정열 전 부산 판사님이 소환될 사건이 또 있네요. 네. 영장이 기각될지 발부될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트위터로요, 파키스탄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요, 트윗에 대한 엄포로만 끝나지 않고 미국 국가안보위원회가 파키스탄에 대한 규모 2천억 원대 규모의 원조 계획을 보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예. 성명으로 할 내용, 혹은 뭐, 공식적으로 발표할 내용을 다 트윗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트윗을 해놓고 좀 이따가 트윗을 바꾸기도 하고요, 내용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트윗으로 다 해요, 트윗으로. 예. 자, 정치를 트윗으로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자, 제 생각에는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간이 됐네요. 자,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해 들어서 거의 모든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남들이 해놓은 걸 조각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시영 위엔즈 코리아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다. 네. 네. 이게 이제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덩치 매치입니다. 거의. 네. 예. 덩어리가 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왜소해 보여가지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긴요. 제일 큰 분이. 공장장님께서 제일 크십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님이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덩치들이긴 한데 네. 제일 큽니다. 제가 보기엔. 씨름단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외국인이 이 방송을 보면 한국 씨름단이 나와서 스포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등치들이 나와서. 자,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네. 근데 이제 윈즈 코리아나 리서치한 건 없죠. 하긴 했습니다. 리서치도 하긴 신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거 말고 혹은 네. 특정 언론 기관이 한 거 말고 전체적인 추세를 10개 다 읊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추세를 보는 것으로 해보죠. 우선 연초에 문재인 정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연초에. 실제로 지난 연말에는 대개 이제 70%를 오가는 것으로 예. 오르내리가 했는데 실제로 연말에 전화면접 조사로 해보니까 70% 후반대, 75, 77, 8 더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입니까? 연말 연시 효과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괜찮았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전화면접 조사를 하면 ARS 조사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소극적 관여층들이 응답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중도층들이 많이 잡히는데 그런 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상당히 두텁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들어서 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10위 일종의 딴지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높으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보수 진영의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보수 응답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방식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 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 자체가 이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파격적인 소통 행보.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지지율로도 보여집니다. 그만큼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숨은 보수표가 얼마나 되느냐. 샤이 보수. 이게 늘 이제 관심권은 일부 있다고 봅니다. 한천은 5% 남짓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조사할 때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어떤 보수 매체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의뢰한지를 표명을 합니다. 조선일보 의뢰로, 중앙일보 의뢰로 한다. 이런 사실을 밝히기 때문에 보수층이 대거 숨었다. 이거는 굉장히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크지 않다. 그렇게 크지 않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지방선거할 때 그런
그런 거 있었죠. 샤이 진보가 분명히 있었죠, 그때는. 네, 그 당시에는 네. 그 무당파들의 3분의 2는 야당 동조를 하는 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하고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표가 10%가 된다 그러면 그 표가 옮겨오면 네. 말씀하신 대로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숨은 표를 잃는 것이 또 중요할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당시에는 안심번호를 여론조사 기관들이 할 수 없었고 언론사나 그렇다 보니까 집 전화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대개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 조사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안심번호가 그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그때도 통신사에서 집 전화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큰 거고요. 대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010년만 하더라도 집 전화로 하는 것이 아주 대표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급속도로 이 휴대폰이 보급된 이 현상을 좀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2010년의 결과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사는 상당히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 엄청나게 욕먹었죠. 저희는 맞췄습니다. 욕 먹었으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썰렁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콧구녕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썰렁한 이정렬 판사님 계셨을 때 한 번 나오셨다면서요, 두 분이. 예. 예. 끝나고 뒤풀이가 더 길었습니다. 예. 예. 그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국정 운영 평가는 연말 연시까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네. 예. 희한하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을 이제 지난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이제 6개월 이상 특징을 보자면 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도층에서도 3분의 2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고요. 진보층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층 지지층도 상당히 두텁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특성으로 보면은 중도층도 그렇고 또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또 매우 높고 이 연령대별로 골고루 뭐 30대, 40대, 50대까지 지지율이 높다는 것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특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지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국정 운영 스타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많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직전 정부, 직전 대통령은 많이 비교는 되겠지만 예. 아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인 리더 이미지와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높은 인기를 그 대통령이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떤 리더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들이 있는데 그 상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첩된다. 이것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일반인들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래거든요. 네. 근데 그 감동도 굉장히 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이 오부치 총리가 오부치 대화 전화라고 해서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전화를 해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통화가 되지 않았던 국민들조차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깜짝 놀랄 수 있는 겁니다. 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라고 믿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대통령이면 난 수상이야, 총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전화가 된다라는 것. 네. 알겠습니다. 배 본부장님의 유머 코드는 이해했고요. 네. 시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중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정 이슈 때문에 지지한다라기보다는 그 스타일 자체 또는 뭐 시대에 맞는 상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추진하는 방향 자체에 대한 적절하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에 대한 공감도도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이러면 참 야당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반면에 야당은 좀 죽을 쓰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특정 이슈를 공략한다든가 특정 인기 요인을 공략하면 되는데 참 곤란해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지방선거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올해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지방선거고 결국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계 개편이 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격전지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뭐 6개월 남긴 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격전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제주나 몇 군데는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대략 흐름 보면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앞서는 지역은 경북 지역 네.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바뀌겠죠. 당연히. 네. 그 특징으로 보면 결국 이제 보수의 몰락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역들의 고전. 이 두 가지를 압축할 수 있을 것 현역들의 같습니다. 고전이요? 예. 현역이 이렇게 높게 안 나옵니까? 예, 박원순 시장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현역들이 고전하는 것으로 상당 지역들, 충청권을 빼고요. 영남이나 호남 등등. 박원순 시장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인천, 경기 유정복, 그다음에 남경필 다 고전하고 있고요. 부산의 서병수 고전하고 있고, 울산의 김기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대구의 권영진도 그렇고요. 광주로 가면 또 윤장현 등등이 다 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현역 단체장의 현직 효과도 있는 반면에 피로감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체장을 좀 바꿔보자 이런 심리가 또 많이 작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선거에서 지금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쏟아져 나온 신전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유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지율,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 또 구도, 그다음에 후보인데 여기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후광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단독 질주를 하고 있고 근데 구도인데 지금 뚜렷한 구도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2010년에 무상급식, 2014년에 세월호 사고, 국민안전. 근데 또 곰곰이 따져보면 지난해에 이은 구도가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탄핵 국면 구도. 그다음에 적폐청산 전선. 예, 야당으로서는 수를 써보기가 굉장히 힘든 후보 경쟁력만으로 버텨야 되는데 마땅한 또 인물이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큰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은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론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정권 심판론. 예, 그런데 항상 견제로는 일정 정도 먹힌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지방선거.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거부감을 갖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예. 네, 견제 심리가. 그래서 그러면 야당이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을까? 저는 뭐 심판론보다는 실제로 읍소론, 동정론, 견제론. 우리도 좀 살려달라. 네, 제발 싹쓸이만 막아달라. 이런 그거 거 의외로 통합니다. 의외로 통합니다. 그리고 네. 선거 실제로 한 달 사이에 뒤엎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2012년 총선도 그렇고 16년 총선도 마찬가지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례가 있죠. 예, 막판에 지어지는 거. 그리고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되는 정당 간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상당히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초강세 지지 속에서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이번 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딱 1년만 되는 거죠. 그렇죠. 6월이면.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당에서 실수를 하지 않나. 물론 이제 방심하면 반드시 반격이 올 수 있습니다. 방심하거나 오만하면 되치기를 당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 잘 관리만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상당히 여당한테 유리한 선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무당성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봤던 숨은표다. 결국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변수가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그런 숨은표를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설 수 있냐. 후보도 보면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나 출마할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 통합 신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효과가 얼마만큼 야근해서 좀 불러 일으켜질 수 있는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될 거라고 전제하고 그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합 정당. 그 정당이 이제 원래 통합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는 통합신당이라고 보통 불러요. 네. 통합신당이라고 부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통합신당은 언제나 여론조사에 높게 나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네이밍 효과죠. 네. 통합신당 좋잖아요, 느낌이. 네네. 통합도 되고 새로운 거야. 그리고 뭐 상처 없이 온전히 통합되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온전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는 없긴 하나, 뭐 이름도 정해야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상처를 입고 주저앉게 되는 게 보통의 이제 신당의 모습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서 이 새로운 당이 이 판세에 미칠 영향은 뭘까요? 실제로 우리 그 사회에서 3지대 정당 사이 3지대 시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0% 내외에는 분명히 시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안철수 대표가 21%를 했고요. 총선 때도 국민의당이 26%인가요? 7% 네. 정당 득표를 했었죠. 그 정도는 있다 이거죠. 예, 그 정도는 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통합신당이 15에서 20% 선에서 정당 지지율, 가상 지지율인데요. 기록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캠페인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다만 이게 이제 상처 없이 가야 하는 거고, 아까 그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바른정당에서 뭐 남경필 지사나 등등 주요 인사들이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시너지 효과는 없는데, 다만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이게 왜 좀 시너지가 있느냐.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대안으로 못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승민이라는 상당히 보수에서 매력적인 카드가 아직은 상처를 덜 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유승민 대표가 살아있는 거죠. 비호감도가 높게 나옵니까 요즘? 안철수 대표? 예. 굉장히 높습니다. 여론조사. 예,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장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몇 조사에 드러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말을 갑자기 끊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느냐. 예. 공장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신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단 주목을 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통합신당 것이거든요. 이름이 항상. 그러니까요. 예. 또 이것이 이 폭우냐 가랑비냐. 예. 폭우면은 아주 영향력이 클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가랑비 정도만 돼도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적어도 선택지를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이 통합되면서 선택지가 3개 정도로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통합신당. 정의당도 있습니다만. 네, 물론 예. 정의당도 있어요. 정의당의 파괴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유한국당하고 상당히 경쟁하는 정도의 수준은 올라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협적인 존재는 안 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적어도 광역단체장에 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기초단체장도 있거든요. 후보에 훨씬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 기초단체장. 강역의원 선거 정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또 분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 있어서 지방선거는 총선과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편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갑이면 우리 편을 지지하지만 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잘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인물 요인이 상당히 큰 선거예요. 역대 다 그랬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일수록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조건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장년층, 노년층들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호 보고 투표하는. 그렇죠. 예. 거기는 정당 요인이 큰 거고요. 장년층은 예. 젊은 층은 인물 요인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여당이 그 낙관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로 지방선거를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중간 그것은 기간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평가로 몰고 가면 몰고 갈수록 야당이 늪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가면 이 부분이 하나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 정국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헌이 그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커지다 보면 개헌 지방 분권을 강화하지 않은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 부분들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자유한국당 후보들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때문에 이 분권을 그 전면에 내세워서 이 개헌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수 야당이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읍소. 네. 한 번만 살려줘. 이거 말고. 그리고 여권의 어떤 오만과 이런 어떤 방심 속에서의 어떤 뭐 자중질환이 당내 경선에서 뭐 파열음이 난다든가.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든가. 네. 예상을 뛰어넘는 공천도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역단체장만 주목을 하는데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또 기초단체장에서 얼마만큼 당선시키느냐. 강의의원 또 정당 투표도 있고 교육감 선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킬 경우에 그런 부분도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지방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원, 광역의원을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뽑듯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성남시 사례를 보면 기초원들 중에서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복지에 관련된 그렇죠. 획기적인 맞습니다. 정책들이 예.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만 뭐 바뀌면 다 바뀔 줄 아는데. 네, 그리고 거기서 다 통과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자치분권이 시의회를.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단체장만 잘 뽑을 게 아니라 지방의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국민의당과 바른당 통합 요 자체만 놓고 보자면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어떻게든 통합은 될 거라고 보시죠, 두 분 다. 우여곡절이 있어 보이는데 그건 이제 왜냐하면 지지층을 보더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가 두 당의 이 구성원들이 통합되는 거 중요해요. 지지층들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순조롭고 또 갈등을 봉합해가면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잘할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순조로울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근데 이게 잘 보셔야 할 게 지금 통합 반대파하고 통합 추진파가 있는데 어쨌든 통합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는 당연히 통합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통합은 단어가 좋잖아요.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새로움을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가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네. 그래서 늘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 지금의 형태로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총선이나 대선에서 전망이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뭔가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반대파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통합파는 어떻게든 뭐 새로운 탈출구를 향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새로움이라는 그런 자산, 이미지를 좀 통합파가 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선거에서 중요한 게 보면은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이 국민들을 위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 공약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잘 모르게 되거든요. 우리 또 뉴스 공장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각 정당 훅 들어오시네요. 네네. 제가 이게 들어갈 땐 들어갑니다. 근데 나올 땐 나오고 잘 안 나와서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태리에서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었던 정당이 오성운동 정당이에요. 네네. 분명합니다. 우리 유명하죠. 공기를 맑게 하겠다. 네. 인터넷을 무한정 사용하게 만들겠다. 네네. 또는 우리는 뭐 이념을 어떤 걸 지향한다. 이게 명쾌하게 이 정당의 정책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오히려 돌풍을 일으켰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좀 더 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야권에서는 보다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요. 야권은 지금까지는 이제 적폐청산 이제 그만해라 하고 그다음에 전통의 그 레퍼토리 북한 네. 이거 두 개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은 메시지는 명쾌하고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면 당시에 이 야당에서 무상급식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당시 오세훈 시장은 유기농 무상급식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무상급식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대에 뭐를 갖다 붙여도 그것이 주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령 적폐청산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대안으로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이 정당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 주장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데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떠든들 좋은 얘기 한들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도 지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위기가 있는 홍준표 거예요. 대표인데 영남권에서는 또 일부 지역이죠. 근데 지금 네. 부산 경남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다면. 메시지는 공장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장장을 자유한국당으로? 아니 그거는 자유입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니까. 제가 출마할까요? 입당해가지고. 예. 네. 대표 경선에. 자, 훅 훑어봤어요. 예, 훅 훑어봤는데, 겉핥기 정도로 훑어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큰 틀에서만. 근데 이제 두 분을 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선거의 회의이기 때문에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거의 미천이 다 드러난지도 모르겠다.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할 얘기를 더 이상 없습니다. 다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었기 때문에, 예, 이 덩치 매치. 네. 앞으로 좀 자주 이어갈까. 빅매치. 네. 네. 이어갈까 합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배종찬 리서치 뉴스 부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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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옮겼겠죠. 예. 근데 그 관련 보도 중에, 예, 다스 관련 여러 보도 중에 어제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JTBC가 보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대중 씨 사망 후에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거. 예. 이 플랜 다스의 개를 출범시킨 그 물납이죠. 그걸 해설한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죠? 네, 다스의 상속세 납부 방안 문건들 보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대중 씨가 사망한 2010년 직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김 씨 추정 재산이 1,030억 원이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개괄적인 방안이 쓰여 있는데 이 문건은 청와대가 만들었다라고 다스 내부 제보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자가요.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상속을 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주진우 기자가 입수해서 안홍구 총장이 해설하면서 작년 9월, 10월 몇 주 동안 뉴스공장에서 계속 떠들어댔던 겁니다. 사실은 이 문건만 보면 다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데 가장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문건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예. 이걸 TV에서 다시 정리해 준 게 JTBC밖에 없다는 게 저는 신기할 정도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스 주인이 누군지 당시 명부상 최대 주주였던 김대중 씨는 아니구나. 금방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금방. JTBC면 이걸 다시 재정리해서 TV에서 보도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자세한 정리는 9월 며칠자 뉴스공장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때 몇 주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이해해도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상속세는 당연히 그 사망자 가족이 납부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김대중 씨 유족은 관여를 안 해요. 자기 재산인데 자기들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없어요. 예, 몰라요. 또 거기 보면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되는데 김대중 씨 재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전액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처남이 왜 자기 재산을 다 매형한테 줍니까? 미쳤나요? 굉장히 친한 사이인가 보죠. 자기 재산을 왜 다 줍니까? 예? 그리고 김대중 씨 지분을 다스가 다 사버리는 방안도 검토가 돼요. 자기 회사인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잘 나가는 자기 회사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두 번째 주주 MB 형 이상은 씨 지분이 70%가 넘어가거든요. 최대 주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회사 지배권이 완전히 이상은 씨한테 가기 때문에 이 방안도 채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나서 다스가 김대중 씨한테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요. 자기 재산을 처리하는데 왜 회사가 보존을 해요? 이건 자기 재산이 아닌 걸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처리하니까 일종의 수고비를 챙겨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김대중 씨가 아예 제외되는 안도 검토가 돼 있어요. 주인인데. 예. 그리고 김대중 씨가 어제 JTBC도 잠깐 언급한 걸로 아는데 진짜 주인이면 그냥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 많았잖아요. 예, 그걸로 내면 됩니다. 예. 왜냐면은 다스는 조 단위 매출을 내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 주식을 내놔요. 부동산은 팔고 배당받아서 또 사면 되는 거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방식으로. 근데 회사의 지배권을 아예 넘겨버려요. 바보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냅두고. 부동산은 또 사면 되는 건데 부동산은 냅두고 황금알을 낳는 회사의 지배권을 다 넘겨버리잖아요. 실제로 지배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상한 게 김대중 씨 가족이 회사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거꾸로 회사의 소유권을 상실해요. 자기 게 아니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네, 말이 절대로 안 돼요. 예, 말이 절대로 안 되고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다스 비자금 이야기 혹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황당하다 이런 반응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자 채널A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서 뭐 정치보복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서 정치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서 너무도 뻔한 걸 못 본 척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보복은커녕 정치적 혜택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명백한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하면서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수사할 사안도 아니고 완전한 무법천지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를 누렸죠, 본인들이. 이건 너무 명백한 겁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넘어가 준 거예요. 네? 게다가 다스 전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라고 진술했더니 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다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측근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다스에 10몇 년간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다스를 모르는 건 자기들이죠. 예.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진 겁니다. 무마하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건지. 자,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혜택을 입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다스에 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어쨌든 JTBC가 어제 정리해서 보도한 이 문건 주진우 기자가 입수해서 진작부터 우리가 제기했던 이 문건만 봐도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네. 다스 관련 뉴스가 쏟아져서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뉴스공장을 뒤져보시면 자세히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찾기 어려우시면 과거 시사인 기사를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08년 삼성특검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명 전환한 계좌가 270개가 넘는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수백 개의 차명 계좌를 10년 가까이 유지했다라는 뜻인데요.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차명 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목적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차명 계좌 얘기 계속 나오네요. 예, 정말 많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그래도 된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이거 건들 리가 없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그래서 이 숫자도 너무 많이 나와요. 1100 몇 개, 뭐 또 추가로 200개 또 뭐 그렇죠. 몇십 개. 경찰청에서 파악한 것도 200여 개가 된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다 또 별건입니다. 이건 또 새로 차명 계좌를 실명 전환한 줄 알았더니 그중에 또 400 몇 개가 남아 있다가 작년에 정권 교체된 이후에 또 200개가 더 바뀌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삼성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죠. 다른 재벌들은 법을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할 때 삼성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어떻게 만들지 모색을 한다고. 그게 그냥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뿐만 아니라요. 이 최근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또 다른 차명 증권계좌 200여 개 실명 전환됐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지분 변동 공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라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이 관련된 포털을 찾아봤는데요. 관련 내용 없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한번 정리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도 너무 많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들으면 들을수록 좀 있으면 또 추가되니까요. 어쨌든 차명으로 비자금을 관리하던 게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지난 10년간 해결되기는커녕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 밝혀지고 그리고 그것도 실명 전환도 안 하고 있었다. 무슨 배짱이었냐 뭐 이런 뉴스입니다. 예. 밝혀나가야죠. 차근차근 다. 삼성이라고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9일에 판문점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선수 명단 제출 마감 날짜가 오는 29일로 다가온 만큼요. 서둘러서 만나자라는 건데요. 회담 참석자를 고위급으로 하자라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이건 뭐 윤석열 위원장이 제안을 먼저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건데 그거 반응이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애를 충분히 태운 후에 나오겠죠. 북한의 패턴이나 방식으로 보자면 바로 응답은 안 하겠죠. 예. 네, 어제 조명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회담 제의를 관련해서는요. 북한과 사전교감은 없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긴밀하게 협의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응답이 있긴 있겠지만 금방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서울구치소에 병상조회 신청을 낸 겁니다. 이 시위도 일반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적절한 인사를 섭외 중이다. 알려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새해에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직 직원들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는 건데요. 전 다스 총무차장의 증언입니다. 어제 MBN 보도입니다. 이 인사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공장이 있는 경주를 방문할 때면 골프장과 항공권 예약을 모두 다스 직원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용을 결제할 때는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부인 김유롱 여사가 친구들과 함께 경주에 올 때도 골프 예약과 수행을 다스 직원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다스 뉴스가 이제 풍년입니다. 예, 요즘 자잘한 뉴스들도 많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작년부터 묻기 시작한 뉴스 공장으로서는 아주 뿌듯한데 이 뉴스도 이제 자잘하지만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고 연결된 거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이 회사가 아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예. 주식도 사실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만 가면 물청소를 한다지 않습니까? 물청소하고 그 회사의 사장이 수행하고. 네, 왕 회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직원들은요. 회장이 따로 있는데, 예. 전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자기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고 주식도 하나도 없는데 왜 사장이 직접 수행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동원되느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겠고, 관련해서 자잘한 뉴스 혹은 큰 뉴스도 계속 나올 텐데, 어제 보니까 그 격리팀 120억을 혼자 횡령했는데, 여전히 그 격리를 보게 그냥 둔 직원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JTBC가 보도했는데요. 그 조아무개 씨라는 이름입니다. 예. 전직 격리팀 관계자들의 증언인데 다스의 회계 시스템상 120억 원대의 횡령을 말단 직원인 조 씨가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씨는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김모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스는 전산화를 하지 않고 다 요즘 통장 이체 혹은 전자 결제 또는 온라인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는 통장하고 인감을 가져가서 돈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데 그 인감을 사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단 직원이 120억대를 빼내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네, 그래서 정호영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120억 횡령하고도 아무런 일 없이 다시 그 회사에서 똑같은 자금관리, 더군다나 자금관리하면서 120억 횡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금관리를 계속 맡긴 것도 세계 기업 경영사에 없는 일인데 그걸 혼자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인감 도장을 가진 사장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다스 전현직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최근에는 생산팀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이란에서 현재까지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를 다루는 대부분의 국내 뉴스는 영미권 언론의 인용 보도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에 트윗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룬 뉴스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국제뉴스가 나면 가장 먼저 미국 언론을 검색해 보기 때문이겠죠. 사실 현재 벌어지는 이란의 시위와 트럼프의 주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란 시위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란의 테러 지원 때문도 아니고 정권의 잔혹한 인권 침해에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이란의 대미 전략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트럼프를 언급한다면 트럼프가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무관한 성격의 시위를 아전인수로 해석해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란인들의 시각으로 이란의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뉴스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촛불 시위를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트럼프 시각으로 트럼프의 트윗으로 해석해 보도한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뉴스겠습니까? 백악관의 시각, 미국 언론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시각으로 세계를 보자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국제뉴스가 나면은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네. 이게 자꾸 미국 언론으로 세계 뉴스를 접하면 미국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우리가 내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나서할 건지 문제의식을 우리 모두가 좀 가졌으면 하는데, 미국이 뭐 워낙 슈퍼파워니까 미국 언론을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항상 미국 시각으로 세계 뉴스를 해석하는 이 관성,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더구나 트럼프 시대는 트럼프의 시각 자체가 대단히 왜곡되잖아요. 편향되고 일방적이고 맞지도 않고. 예. 근데 이 트럼프의 트윗하고 세계 사건하고 연결해서 계속 보도하는 게 많은데 이게 의미도 없고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도 안 됩니다. 우리 촛불씨 진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한테 묻지 않고 트럼프 트윗을 보도한 다음에 뉴스하고 연결해버리면 이런 사태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란인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뉴스가 전무한 것이 우리가 그만큼 지역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예. 뉴스 공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